네, 반갑습니다. 윤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그 대강의실이 이제 저 2관에 있는데 오늘 이제 다른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뵙기 위해서 협소하지만 지금 본관에서 뵙고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큰 데서 이렇게 좀 시원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 지금 다른 강의실에서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좀 알찬 설명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원에 대한 소개는 1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뭐 저희 학원은 지금 10년 차 넘은 사탐만 하는 전문 학원이고요. 원장인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사회문화를 강의하고 있고 사회문화만 한 17년, 만 17년이 좀 넘었네요. 다른 과목은 하지 않고 사회문화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다른 선생님들도 대개 다 자기 전문 과목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강의 중입니다. 지금 오늘 설명의 주제는 결국 6월 모의 평가를 일단 치르고 나서 그걸 간단하게 좀 분석을 좀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수능에서 어떤 출제 경향이 있을지 그 다음에 또 사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각 대학들은 사회탐구 영역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한국사를 포함해서 실질적인 좀 정보가 되는 그런 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대개 이제 이 근처에 설명회들 보면 강사들이 이제 나와서 이제 강사 소개를 하고 뭐 되게 이 과목은 내가 갑이다 뭐 이런 얘기를 주로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보다 이 과목에 대해서 이제 각자 선택 과목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고3 학생들, N수생 학생들 지금 9과목 되는 과목 중에서 본인이 선택해서 수능 치를 과목은 2과목이니까요. 이따 끝나시고 과목별로 선생님들하고 직접 좀 그 과목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고 사회문화는 저랑 말씀을 나누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생활과 윤리는 지금 이투스의 최적 선생님, 그리고 역사 영역은 메가스터디 EBS의 고아름 선생님, 그 다음에 한국지리는 우리 지리과 대표 강사인 김민정 선생님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회문화는 제가 상담을 해드리고요. 여타 과목들에 대해서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지금 강사들이 나와 있으니까 말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설명의 자료집 본격적으로 좀 열어보시고요. 2페이지를 좀 열어보실까요? 정시와 수시를 좀 나눠서 사회탐구 영역이 어느 정도 지금 비중으로 다뤄지고 있는지 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좀 요약을 드릴까 합니다. 이 페이지 보시면은 뭐 다 넣을 수는 없었고요. 주요 대학들을 좀 넣어봤는데 이제 영어가 이게 절대평가가 되면서 실제로는 이제 국어와 수학과 탐구 영역의 반영 비중이 상당히 많이 높아져 있어요. 예. 실질 반영률로는 사실 거기 써 있는 명목 반영률보다 더 높게 반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서울대 같은 경우는 영어는 그냥 총점에서 절대평가로 감점제로 하되 뭐 등급별로 0.5점씩만 감점을 하는 그런 형태고요. 탐구 영역은 지금 80점 만점이고요. 전체 점유율로 보면은 반영 비율이 26.7%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각각의 2과목이니까 각각 한 과목씩은 한 13% 정도 그 2과목 합계 26% 정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연세대 같은 경우는 지금 명목 반영률로는 16.7%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 반영률은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여기 지금 영어가 16.7%라고 명목상의 반영률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뭐 2등급부터 감점이 5점, 3등급은 12.5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대개 이 학교 원서 넣는 친구들이 영어가 뭐 3등급, 4등급 나오는 친구들은 없을 것이고 사실상 이제 90점만 넘으면 1등급이기 때문에 대체로 영어는 뭐 변별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거의 1등급 다른 친구들이 대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영어에 있던 이 16.7%의 반영률은 국어와 수학과 탐구 영역으로 각각 3분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반영률은 역시 연세대도 한 20, 한 3, 4% 정도까지 탐구 영역이 반영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도 역시 28.6%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반영률이 높은데 국어나 영어, 수학 같은 경우는 이 친구들이 한 12년을 해온 일입니다. 사실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간 이래 제도교육 12년 내내 국영수를 했는데 탐구 영역은 사실상 빠른 친구들이 고등학교 2학년 한 여름방학 때쯤부터 좀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올 겨울방학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첫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던가 심지어는 아직도 공부를 하나도 안 해놨어요. 뭐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단기 승부다 보니까 변수가 굉장히 많죠. 근데 반영률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것은 정시 반영률입니다. 서강대학교가 18.8%,
성균관대학교가 20%, 한양대학교가 30%입니다. 한양대학교가 원래 그 탐구 영역 반영 비중이 굉장히 낮은 대학이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수학과 국어만으로 변별하기는 좀 어렵다. 영어가 이제 빠지면서.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탐구 영역 반영 비중을 상당히 높인 학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한국사의 그 정시 최저 이 감점 요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국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정시에서는 한 4등급 이내, 수시에서는 맥시멈 3등급 이내 정도가 사실상 뭐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화여대도 역시 25%, 경희대가 좀 특징적인 것은 사회탐구 20%를 반영하되 한국사를 아예 명목상의 반영률에 넣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뭐 그래도 그렇게 크게 큰 변수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다른 영역대의 동점자들이 상당히 많고 비슷한 점수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마저도 중요한 변별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외대 20%, 중앙대 20%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작년부터 달라진 풍토라고 할 수 있어요. 사회탐구 영역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지다 보니까 영어 절대평가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6월 모의평가 봤더니 영어가 오히려 좀 어려워졌고, 그리고 수학과 국어는 작년 수능보다는 조금 쉬워졌다 그러는데, 이건 좀 약간 좀 섣부른 판단인 것 같아요. 6월 모의평가는 모의평가일 뿐이기 때문에 이번 난도를 평가원 쪽에서는 약간 난도 조정에 실패했다고 보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전문에 의하면. 그래서 다소 조금 너무 쉽게 낸 게 아니냐. 정시 반영 비중을 지금 높여나가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풍토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수능을 너무 쉽게 내면 좀 곤란하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좀 나왔고, 그래서 수능 때는 다소 난도가 좀 더 높아질 것으로 이렇게 예측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시인데요. 수시에서 탐구 영역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한국사도 마찬가지고요. 이 옆쪽 한 장만 넘어가 보시면요. 주요 대학의 주요 수시 전형이 하도 많아가지고 저희가 다 정리할 수가 없었고, 대표적인 것들만 몇 개 골라봤습니다. 그 눈여겨 보실 것은 한국사의 그 최저 학력 기준인데요. 예를 들면 고려대 같은 경우 3등급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4등급이 이제 컷오프라는 거죠. 일반적인 학교에서는 4등급이 컷오프인데, 실제로 6월 모의평가 점수를 저희가 한번 뽑아봤어요. 뽑아봤더니 이게 뭐 자랑 겸 아니면 지금 걱정 겸 사회문화 저희 재원생들이 이제 몇백 명 이렇게 있잖아요. 그 학생들, 재수업 듣는 학생들 이렇게 뽑아서 봤더니 사회문화 6평 평균 점수가 44점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자랑 말씀이고, 근데 한국사가 아이들 요즘 유행어로 거의 매국노 수준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사 공부를 너무 안 해가지고 본인들이 이제 수능 날은 뭐 별 문제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그렇지 이게 점수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뭐 국어, 영어, 수학을 막 1등급으로 도배를 하는 친구가 한국사 뭐 17점, 뭐 22점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게 남 얘기가 아닌 어머님들도 꽤 있으실 겁니다. 성적표 보시면 한국사 공부를 아무리 안 해도 그렇지 이거는 너무 심하지 않냐, 걱정된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요건 좀 처리를 좀 해놓고 가야 될 겁니다. 두고두고 이게 자꾸 가려운 부분이 남아 있으면 나중에 특히 여름방학 이후에 다른 공부하는데 심리적으로 굉장히 지장을 많이 줘요. 이건 꽈락입니다, 꽈락. 고려대 같은 경우 수시 넣었는데 국영수 다 맞춰도 한국사 3등급 안 나오면 못 들어가요. 요거는 기본 전제 조건이니까. 그렇다고 한국사 공부하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뭐 절대평가고, 문항도 올해는 다소 조금 더 어려워질 거라고 합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어려워질 거다. 역사교육 정상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거의 뭐 중학교 3학년들도 풀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를 내다 보니까 애들이 공부를 안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조금 난이도는 높아질 걸로 보이는데, 얘들이 한국사 공부를 안 한 지가 벌써 한 1년 6개월 넘어가요. 그러니까 고1 때 좀 내신 때문에 좀 보다가 2학년 이후로는 아예 한국사를 단 한 번도 건드리지 않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올 여름방학 때는 꼭 한번 이렇게 초벌을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는 없고, 단기간에 뭐 한 3주짜리 4주짜리 강좌 저희도 준비했는데 그 정도 써머리만으로도 사실 뭐 30점대 중후반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50점 만점에, 근데 그 정도만 그냥 다루는 것으로 이렇게 꼭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지금 보시면 서울대 같은 경우는 국수형 탐 중에서 3개 이상의 2등급 그랬는데, 여기서 탐구 영역은 2개 과목 모두를 말합니다.
이게 탐구 영역을 수시 최저 등급으로 활용할 때 학교마다 다 틀려요. 지금 보시다시피 뭐 두 과목 중에서 상위 한 과목의 등급 요걸로 하는 경우도 있고 두 과목의 평균 등급으로 하는 학교도 있고 서울대처럼 두 과목 모두로 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탐구 영역이 예를 들면 뭐 국수 영탐이다 그러면 탐구 영역 두 개가 모두 1등급, 뭐 모두 2등급 이런 식으로 돼야 한다는 거죠. 두 과목 모두 2등급 이내는 일단 있어야 됩니다. 탐구는 무조건. 그 다음에 연세대 같은 경우는 국수 탐 이렇게 가로하고 2라고 돼 있죠. 요거는 두 과목 각각 반영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과목 각각. 그런 얘기고 총 4개의 합이 7 이내여야 된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국수 탐탐이죠. 국어 수학 탐구 1 탐구 2 이 4개의 합이 총 7 이내여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같은 경우는 지금 절대평가기 때문에 뺀 거죠. 연세대 같은 경우는 아예 따로 빼서 그냥 2등급이라고 별도의 조건을 주었고 그리고 국수 탐탐 이렇게 4개 합쳐서 총 7등급 이내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대개 이제 국어든 수학이든 꼭 하나쯤 말썽을 부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탐구 영역 2개는 깨끗하게 1등급이 나올 수 있도록 본인들이 희망하는 학교가 상위 뭐 10개 대학, 15개 대학 바깥쪽에 있다면 제 생각으로는 수시 최저에서는 한 2등급 정도만 돼도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상위 10개 대학 안쪽으로는 탐구 2가 뜨면 어렵다고 봐야죠. 탐구 1등급이 무조건 떠야 이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탐구 상위 과목 한 과목이라고 돼 있는 거, 그 다음에 탐구 두 과목의 평균이라고 돼 있는데 두 과목 평균을 산출하는 방법도 학교마다 틀려요. 예를 들면 뭐 사회문화는 2등급이고 생활과윤리는 3등급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평균 2.5등급이 되잖아요. 둘이 합쳐서 5등급이고 평균 2.5등급이 되는데 그걸 그냥 소수점을 자르고 2등급으로 쳐주는 학교도 있고 반올림해서 3등급으로 치는 학교도 있어요. 근데 학교마다 전형을 자세히 보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소수점을 아예 그냥 자르고 2등급으로 해주는 학교가 일반적으로 더 많긴 한데 그리고 또 하나가 어머님들 염두에 두셔야 될 게 탐구 상위 한 과목만 반영하는 학교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수시에서는. 정시에서도 물론 상위 탐구 한 과목만 반영하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만 정시에서 한 과목 반영하는 학교는 아마도 어머님들이 자제분들 이렇게 썩 보내고 싶어 하진 않는 그런 대학들이 많고요. 대개 상위권 대학들은 정시에서는 두 과목을 다 반영하는데 수시에서는 이렇게 한 과목만 반영하는 학교가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두 과목 모두에 골고루 공부 역량을 배분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본인들의 상태에 따라서. 대개 이제 6평 끝나고 나서 섣불리 움직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기는 어렵고 9월 모의평가 때까지는 두 과목을 잘 병행하다가 9월 모의평가 결과에 두 과목의 편차가 너무 심하다. 그럴 때 보면 대체로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과목 쪽으로 애들이 낑낑거리게 마련이에요. 근데 저는 거기서는 역으로 선택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면 2등급이 하나 있고 5등급이 하나 나왔다. 그러면 5등급짜리 뜨면은 화들짝 놀라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5등급짜리 과목을 어떻게든 3등급, 2등급이라도 만들려고 애들이 부단히 애를 쓰는데 그게 아니라 2등급짜리 과목을 어떻게든 1등급 만드는데 시간을 더 써야 된다는 거죠. 하나라도. 어차피 한 과목만 반영하는 학교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상위 한 과목을 깨끗하게 1등급 받게 하는데 더 많은 역량을 쏟아야 된다. 두 과목 모두에게 골고루 역량을 분산하기보다는. 근데 이 경우는 두 과목의 편차가 심한 경우에 그런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둘 다 11 나오고 있거나 둘 다 뭐 이 거의 비슷한 등급이고 상위 등급이라면 두 과목 열심히 다 해야죠.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행복한 고민인데 어쨌든 힘들긴 할 겁니다만 두 과목 모두에게 역량을 쏟아야 되겠지만 한 과목이 너무 편차가 나고 낮게 나온다면 거기에 너무 오랫동안 신경 쓰지 말고 오히려 가능성 있는 과목 쪽에 1등급 만드는 쪽으로 시간과 역량을 다 투입을 해서 꼭 1등급짜리 하나는 무조건 얻어내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말씀드려요. 대개 이제 이렇게 되면 제2외국어를 할까요? 뭐 이런 아이들도 있고 하는데 하반기에 이제 일정이 많이 무너지게 됩니다. 제2외국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확신이 없다면 그냥 해보면 되지 않을까? 뭐 그냥 뭐
왜 한국질이 뭐 3, 4등급 나오고 있는데 그냥 제2외국어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기대로 제2외국어를 갈아타는 것은 저는 금물이라고 보고요. 그 제2외국어에 대해서 본인이 뭐 그 지역에서 살아봤다든가 아니면 뭐 그 제2외국어는 뭐 충분히 이미 숙지가 상당히 돼 있다든가 하는 사람이라 모를까 하반기 들어서 잘 다뤄보지도 않던 제2외국어를 사탐한 과목이 잘 안 나온다는 이유로 그걸 갈아탄다고 해서 뾰족한 수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현저하게 차이가 날 땐 한 과목에 집중하는 전략을 차라리 가던가 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다. 제2외국어 중에서 확실히 본인이 탁월할 수 있다고 확신이 있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어설프게 교체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학교들 쭉 나와 있습니다. 뭐 대개 보면 국수영탐을 섞어서 3개 중 합 6 이내, 뭐 국수탐 중 2개의 합이 4 이내 이랬습니다. 성균관대 같은 경우도 국어 수학 둘 중에 하나가 좀 안 좋더라도 뭐 국어 탐구 또는 수학 탐구 이런 식으로도 얼마든지 최저 등급이 맞춰줄 수 있기 때문에 탐구 영역이 막판 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개 그 6편 끝나고 나면 애들이 이제 이런 변명을 해요. 이제 국어, 영어, 수학은 좀 잘하는 애들이 특히나 탐구는 내가 안 해서 그렇지 이제 좀만 하면은 점수가 나올 거다. 이런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좀만 하면 나온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100명 중에 한 40명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1등급은 4%만 받거든요. 100명 중에 4명만 받는 1등급이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중에 N수생이 절반입니다. 절반이 넘어요. 그러니까 고3 재학생들의 경우에는 지금 1등급이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1등급 따는 게 별반 어려운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큰 오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100명 중에 일단 1등, 2등은 재수생 자리입니다. 되게 고3들이 거기 자리에 가질 못해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제 3등, 4등이라도 해야 이제 1등급을 따는 건데 되게 막 28등, 34등 하는 애가 자기가 지금 안 해서 그렇지 조금만 하면 다 1등 나온다 이런 막연한 생각만 갖고 있고 대책은 제대로 안 돼 있고 이런 경우가 많죠. 그리고 뭐 되게 이래요. 기본 개념 완성 정도 강의 한번 듣고 나면 이제 개념 완성은 했다. 그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강의 하나 듣고 나면 이제 기출풀이도 다 끝났다. 왜 이런 식으로 본인이 맞춰낼 수 있느냐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치동 학원가의 분위기가 그 강의를 들었냐 뭐 이런 거 진도 빼는 데에 애들이 뭔가 그 기준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실제로 결과론적인 얘기지 뭐 실수로 틀렸어 이런 변명들 들어놓고 되게 그러죠. 지금 와서 제가 맨날 나무라는 게 몰라서 틀렸어라고 차라리 얘기를 해라. 그래야 알려줘서 맞추지. 아는데 틀린 애는 뭐 내가 더 이상 어떻게 너를 해줘야 되냐. 아는데 틀린 애를 뭐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대체. 오히려 실수로 틀렸다는 게 그것이야말로 최악이다. 차라리 몰라서 틀렸으면 알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이들이 뭐 실수로 틀렸다는 걸 제대로 들여다보면 절대 실수가 아닙니다. 이게 명확하고 그리고 그 반복적인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어설픈 개념과 뭔가 준비가 안 된 문제풀이 역량 이런 것 때문에 조금만 비틀어내면 다 말려드는 거예요. 그런 역량들을 좀 길러내야 되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 대학들을 좀 살펴봤고요. 소결론 하나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진행할게요. 일단 7월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면 내신 경쟁은 사실상 종료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정시를 애초부터 준비하던 친구들이든 아니면 논술 전형이든 뭐든 수시 전형을 내신 전형을 준비하던 친구들이든 결국 여름방학 이후로는 철저하게 수능 준비로 다 돌입을 하게 돼 있어요. 본인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수능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불이 나오네요. 네. 영어 학습 비중은 절대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영어 선생님들 들으시면 좀 서운하실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여름방학 이후로는 영어 학습 비중은 절대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내신 경쟁이 아니라 지금 수능에서의 비중은 현저히 낮기 때문에 국어 영어 수학 중에서 영어 비중 좀 줄이고 수학 국어 사회탐구의 학습 비중은 1대 1로 가져가야 돼요. 제가 사탐학원 원장이라서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국어와 수학과 탐구 영역 두 과목을 합쳐서 말하는 거예요. 두 과목의 그 합친 그 역량을 수학, 국어 공부하는 시간과 거의 비등한 정도로 자습 시간과 강의 공부하는 시간을 짜주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사탐 계획을 맨 뒤에 짜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막판에는 사탐은 그래도 양이 적은 과목이기 때문에 공부 양을 얼마나 늘리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국어랑 수학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10년을 했는데도 그게 그렇게 쉽게 움직이는 과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등급 높이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인데 사탐은 조금 일찍 조금 더 오래 준비한 애가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과목이에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재수생과 현 고3 학생들의 성적 격차가 가장 심한 과목이 탐구 영역인데 그 이유는 간단해요. 국어, 영어, 수학은 재수생이 13년, 재학생은 12년 합니다. 그러니까 12년과 13년의 싸움이에요. 근데 사탐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재수생은 1년 8개월, 재학생은 8개월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2배 이상의 학습량 차이를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학습량에서 딸리기 때문에 무슨 뭐 다른 이유도 없어요. 학습량 자체가 딸리고. 그리고 고3 학생들은 1학기 내내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 기간 한 달 구멍 이렇게 나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재수생들은 계속 수능 쪽으로만 몰아서 공부를 해왔고 그러니까 6평에서 이미 뭐 현격한 격차가 났던 거예요. 이게 9월 가면 역전이 되는 역전까지는 안 되고 조금 따라붙을 가능성은 있어요. 여름방학 때 이제 고3들이 사탐 쪽에 신경을 많이 쓴다면 9월 모의평가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절대적으로 양을 늘려줘야 됩니다. 질량 비례입니다. 질량 비례. 공부량 자체가 적어요. 사탐 공부량 자체가. 그게 가장 결정적인 이유예요. 어떤 뾰족한 방법을 못 찾아서 성적이 안 오른다기보다는 사탐 공부량 자체를 국어 수학에 비해서 현저히 적게 했기 때문에 그 성과가 안 나오는 것이다 라는 이런 결론입니다. 자, 다음 2017학년도 수능과 2018학년도 수능에서 사회탐구 응시자 숫자는 그냥 참고하시라고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역시 생윤과 사회문화가 압도적으로 많죠. 압도적으로 많고 그 다음으로 한국지리, 세계지리 뭐 이런 순서대로입니다. 경제 과목은 뭐 5,000명대로 내려앉았는데 이번 2019 수능에는 5,000명 선도 무너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경제 선택하고 계신 분들은 다소 조금 걱정이 되시긴 하는데 표본 자체가 그래도 전국 단위의 예를 들면 여론조사 같은 것도 하잖아요. 요즘 오늘 선거 잘 하셨습니까? 선거 여론조사 같은 경우도 전국 단위 선거 여론조사 할 때도 표본을 뭐 1,000명, 1,500명 뽑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5,000명 이상의 표본이면 뭐 표본이 작아서 뭐 그래서 뭐 유불리가 따로 있다거나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경제 잘하는 친구들이 뭐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만점 맞으면 됩니다. 만점 맞으면 점수 잘 나옵니다. 이번 6월 모의평가도 아무리 선택자가 적어도 오히려 경제 한두 문제 틀린 학생이 뭐 생윤이나 사문을 뭐 한 문제 틀리거나 다 맞거나 한 학생보다 평균 점수가 더 높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모로 유불리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서로 상쇄되는 게 있기 때문에 경제를 했다거나 뭐 세계사나 법과 정치를 했다고 해서 뭐 특별히 뭐 문제가 될 것도 없고 지금 와서 또 과목을 교체한다는 것도 말이 되질 않고요. 전체적으로는 다 떨어졌습니다. 숫자가. 그럼 이건 취학 연령 자체가 적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비율상으로는 여전히 생윤 사문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번 수능에서도 이번 6평에서도 보다시피 생윤과 사문 선택자가 이 두 과목을 동시에 선택한 애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문 뭐 동아사, 생윤 한국지 이렇게 선택한 애들이 많지 사문 생윤을 두 개를 다 선택한 애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성격이 굉장히 달라요. 생윤 선택하는 애들과 사문 선택하는 애들의 성격이. 그러니까 생윤은 이제 최상위권 애들은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요. 생윤의 그 독특한 그 문제 형식이라던가 공부량에 비례하지 않는 묘한 그게 있기 때문에 최상위권 학생들은 약간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대개 이제 상위권 학생들 일부와 그리고 중상위권이 공백이 좀 심하고요. 그리고 중하위권 학생들이 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좀 쉽게 내도 평균 점수는 좀 떨어지는 편이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회문화 하는 친구들은 다소 성적대가 좀 높아요. 그러니까 생윤 선택자와 사문 선택자의 성격이 비슷할 것 같지만 상당히 많이 다른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문 선택자가 생윤 선택자보다 총점 기준으로 볼 때 국어 수학 두 과목 총점 기준으로 볼 때 9점 정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9점이면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사실 국어 수학 총 200점 중에서 9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사문은 경쟁이 좀 치열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번 6월 모의 평가 1등급 컷입니다. 지금 이건 확정 컷은 아니고요. 아직 성적 발표가 안 돼서 지금 메가스터디에 등급 컷 올라와 있는 현재 상태를 보여드릴 텐데, 네, 한국 지리는 45점이 1등급이었어요. 두 문제를 틀리고도 1등급은 나왔다. 다소 좀 어려웠습니다. 2등급은 38점이고요. 그리고 세계 지리 47, 41. 세계사는 47, 40. 1등급, 2등급 컷을 지금 제가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만점이 1등급 컷인 과목은 지금 없는 것으로 6평에는 그렇게 나타나 있는데, 네, 경제 45, 사회문화 48. 사회문화가 이번에 좀 쉬웠어요. 이번에 좀 쉽게 나왔고, 동아시아사 48. 그 다음에 또 네, 생활과윤리 45, 윤리와 사상 48, 법과 정치 45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것은 난이도 자체가 어려웠다기보다는 아직 사탐 공부량 자체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 정도 수능에 나오면 전부 다 50점이 컷됩니다. 그 난이도로 보면 앞으로 이제 5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들이 사탐 공부에 굉장히 열을 올릴 것이 뻔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정도 난이도 냈다가는 전 과목이 다 50점이 만점이 되어야만 1등급 컷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 2등급 컷도 뭐 48, 47 이렇게 하나 틀리면 2등급, 하나 더 틀리면 3등급 이런 식으로 문제 하나당 등급 하나씩 내려가는 현상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평가원도 그걸 좀 막기 위해서 이번 거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의 제 예감이 맞을 것 같은데요. 늘 그래 왔고요. 평가원 내부에서도 이번 난이도가 조금 쉬웠다, 이런 평가들 내부에서 있다고 하고, 또 조금 더 어렵게 내야 되는 것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요, 네, 그 1등급, 2등급 간의 구간 차이, 2등급, 3등급의 구간 차이를 좀 눈여겨 보시면 우리 아이가 지금 얼마나 조금만 더 하면 되는지 그 갭이 좀 느껴지실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뭐 네, 윤리와 사상 같은 경우로 잠깐 볼까요? 1등급 컷이 48입니다. 2등급이 42예요. 3등급은 36입니다. 지금 여기 6점 구간씩 차이가 나요. 2점짜리 3개를 더 틀려야 한 등급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3점짜리 2개를 더 틀리거나. 그러니까 구간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것은 아이들 학습 수준 상태의 편차가 굉장히 심하다는 거예요. 공부 좀 하는 애들하고 조금 하는 애하고 조금밖에 안 하는 애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번 6평에서 어떤 사탐 과목이든 2등급, 3등급 받았다고 해서 뭐 조금 있으면 금방 1등급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긴 좀 이르다는 거죠. 편차가 굉장히 심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한 애들만 1등급 딱 주고 밑에는 차이가 많이 나요. 1등급 받은 애와 2등급 받은 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2등급, 3등급 받은 친구들이 조금만 더 하면 금방 1등급 될 거다라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얘들이 현저히 많이 틀렸습니다. 현저히. 사회문화를 제외하고서.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1, 2, 3등급이 모두 40점 이내에 들어와야 3등급 컷에 들어와요. 근데 다른 과목들은 지금 뭐 1등급, 2등급, 2등급, 3등급 격차가 굉장히 큰 것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만큼 이번 6평에서 2, 3등급 받은 친구들이 뭐 낙관하고 있을 때가 전혀 아니다. 1등급과 격차가 굉장히 심하게 지금 나고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간단한 소결론 좀 드릴까요? 네. 제가 이번 그 6평 문제를 보니까 뭐 제가 예상했던 대로 EBS 연계 교재는 그닥 그렇게 큰 효용은 없었습니다. 형식적인 연계율은 70%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연계됐다고 느낄 만한 문제는 한 50% 내외 정도였고요. 한 절반 정도. 20문제 중에 한 10문제 정도. 그나마도 1, 2, 3등급을 변별하는 데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률 80%짜리 거의 EBS에 연계 안 됐어도 다 맞을 만한 문제. 그런 문제들만 연계를 했고, 주요한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는 문제들은 거의 다 평가원의 기출 패턴을 유지를 했다. 그래서 EBS 교재는 제가 그 조사를 해봤더니 EBS 수능 특강이 상반기에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엊그제 수능 완성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 두 권이 연계 교재인데 EBS 수능 특강을 풀어봤냐 물어봤더니 한 100명 있으면 그 중에 한 6, 7명 정도? 다 풀어봤다는 게 한 6, 7명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나머지 애들한테도 제가 너무 걱정하지 마라. 뭐 EBS 수능 특강을 다 풀어봤냐 안 풀어봤냐가 그렇게 썩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다. 현장에서 제가 그 EBS 문제 중에서도 연계가 가능한 문제로 보이는 것들만 발췌해서 따로 한번 학습을 할 것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했고요.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뭐 그 문제들을 다 일일이 꼭 뭐 숙지를 해야만 수능 문제를 풀 수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참고삼아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영어 같은 경우는 제시문이 뭐 거의 일치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하니 EBS 교재가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적어도 사회탐구 영역에서는 그다지 큰 변수는 아니다. EBS 교재가 특별히 변수가 될 것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 얘기는 제가 따로 나중에 한번 더 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다음 장 넘어가시면 각각 그 저희 학원의 주요 선생님들이 공부 방법이라든가 이 과목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 주신 부분이 있어요. 그건 이제 그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이분들을 다 대신해서 설명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각각 과목 선생님들하고 말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생활과 윤리에서는 네, 지금 우리 안상종 선생님 계시고 최적 선생님 계시고 그 다음에 고태훈 선생님 계시는데 안상종 선생님 대표로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셨다고 하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시는 걸로 가름하고요. 윤리와 사상은 사상과 이론의 입체적인 비교가 굉장히 중요하다. 뭐 서양 사상 난이도가 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뭐 등등의 힌트를 주셨습니다. 동아시아사 고아름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 역사 과목 중에는 동아시아사가 학습량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좀 효율적인 공부를 할 필요가 있고 세기별 사건을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또 오답률 높은 쪽이 근현대사 파트 쪽에 많이 있는데 이쪽을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 주십니다. 세계사 김기배 선생님은 네, 출제 유형이 많이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기출을 자주 풀어보는 게 핵심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기출 문제 속에 1등급의 비밀이 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지리의 김선중 선생님은 인문지리는 출제 패턴이 아주 반복되고 있다. 오답률이 가장 높은 주제인 위치 지도 문제에 집중할 필요 있다. 네, 그렇습니다. 역시 출제 경향을 파악해서 그 기출에 접근하는 방식은 강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강사 선택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어머님들의 몫이기도 하고요. 세계지리 김민정 선생님. 네, 분량 자체가 그렇게 많은 과목은 아니다. 단기간에 개념 완성이 중요하고 역시 반복적인 문제풀이. 그러니까 암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사회탐구 중에서 암기로 되는 과목이 있고 안 되는 과목이 있어요. 생활과 윤리나 사회문화 같은 과목은 암기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근데 이제 지리나 역사 쪽은 암기 역량이 좀 많이 필요한 그런 과목이고요. 암기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 애들이 이제 사문생윤하는 거죠. 암기보다는 이해 위주의 그런 내용 이해가 돼 있어야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경제 같은 경우는 네, 뭐 경제 1타죠. 우영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네, 우영호 선생님이 했던 농담이 생각나네요. 제가 대한민국 경제 1타가 되셨습니다. 그랬더니 당연하죠. 아무도 안 하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혼자 지금 사실상 전국의 수험생들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전국에 모의고사를 막 10회분씩 경제 모의고사를 그걸 출제하고 하실 수 있는 분이 이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변에 혹시 경제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우영 선생님 직접 만나서 여기서 현장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좀 특혜를 누리시라고 이렇게 소개 좀 많이 해주십시오. 네, 법과정치 1타죠. 최적 선생님. 뭐 법과정치 하는 친구들이 최적 선생님을 모를 일은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시는 얘기는 개념 정리가 중요하다. 법과정치는. 그래서 이 법과정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좀 두려워하는데 물론 양은 많다 이거예요. 양은 많은데 그 양이 한번 개념으로서 소화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뭐 혼동이 가는 문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뭐 낚시질하는 문제라고 하잖아요, 애들이. 아다르고 어다르고 이런 게 없어요. 법과정치는 뭐 알만 맞추고 모름 틀리는 깔끔한 게임이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한 번만 개념 완성이 철저하게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편하게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래된 기출 문제보단 최근 3년간의 기출 문제에 집중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특히 법과정치에는 많이 필요한 얘기입니다. 법과정치는 시사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과목이라서 정치적인 지형의 변화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알게 모르게 반영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특히 강조되는 그 법이라든가 정치 이념이라든가 이런 쪽에 지금 뭐 정권도 교체되고 이런 마당이라 법과정치의 내용은 너무 오래전 거를 쓰지 말고 최근의 출제 경향에만 집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사회문화는 제가 네, 이건 제가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도표통계가 관건이라는 말씀드리고요. 기출 변형 한 좀 난이도 높은 문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장 힘줘서 얘기하고 싶은 거 하나 골라서 말씀 좀 드릴게요. 설명회가 설명에 닿으려면 뭐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강의는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여기 와서 아이들하고 앞으로 할 겁니다. 앞으로 저희가 할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뭐 강좌에 대해서 신청하시거나 강사에 대해서 알아보실 필요가 있을 때 뭐 알아보는 정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학원 강의에 의존하지 않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공부. 지금부터 뭘 하면 되느냐. 제가 이걸 좀 요약해 드리려고요. 기출 문제가 이건 사탐 모든 과목에 다 적용되는 겁니다. 지금 선생님들 말씀 쭉 거기 써 있지만 공통 분모가 하나 있어요. 기출이 다예요. 기출이. 평가원은 굉장히 고집이 있는 기관이에요. 수능에서 기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뭐 7할이다 8할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100이에요. 100. 기출이 다예요. 수능은 기출이 100%입니다. 그 안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기출학습을 해야 하는데 저는 상반기에 아이들하고 기출문제 학습과 동시에 예를 들면 제 사회문화 개념완성, 도표통계 특강, 또 더 스피드 개념완성 이 세 번의 강좌에서 상반기에 3개의 강좌가 있었죠. 근데 그 3개의 강좌에서 기출과 함께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여름부터는 저는 기출은 다루지 않습니다. 하반기 커리는.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제 기출은 이제 온전하게 아이들과 한번 했고 또 이제 애들이 해야 될 몫이고 그 기출을 변형한 문제, 뭐 고난도 문제 등등을 가지고 실전적인 연습을 해 나갈 거예요. 하반기에. 그러는 동안에도 아이들은 기출학습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출 문제 이렇게 학습하면 망합니다. 이렇게 하면 망해요. 이걸 오히려 역으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근데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상당수 애들이 기출학습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망한다. 첫째, 개념 강의를 일단 하나 듣습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거 하나 들어본 거 가지고 이제 개념 완성을 했다. 그러니까 개념 완성했으니까 기출문제집을 사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어디 가서 이제 뭐 여러 기출문제집 있잖아요. 이걸 사가지고 연도별로 무작정 막 풀어봅니다. 무작정 막 풀어요. 그 다음에 정답을 맞춰보고 틀린 문제 해설지를 읽어봅니다. 3번이 정답이네? 난 4번인 줄 알았는데 3번 이래서 정답이구나. 4번 이래서 틀렸구나. 그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 또 생각해보면 그거 말고 뭐가 있나 이런 생각도 하시겠지만 아이고. 그러고서 이제 본인이 왜 틀렸는지 확인한 후에 이제 이해했다면 책을 덮습니다. 기출학습까지 완료했다면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근데 결론은 개념도 했고 기출문제도 다 풀었는데 왜 점수가 이 모양이냐. 온갖 이상한 핑계거리를 찾는 거죠.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왜 점수가 오르지 않느냐. 다른 변명거리를 찾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했으니까 안 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니까 안 오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의아해하시는 어머님들 표정이 좀 보이네요. 아니 그럼 기출학습이 이렇게 하지 뭘 어떻게 해? 기출문제집 풀어. 정답을 확인해 해설지를 봅니다. 이거 말고는 뭘 할 게 더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기출학습을 이렇게 해야 사탐 1등급 나옵니다. 미묘한 차이지만 일단 첫째, 기출학습을 왜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인지가 필요해요. 기출문제는 다시는 똑같이 나오지 않을 죽은 문제입니다. 박물관에 박제되어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전혀 살아있는 게 아닌데 그 죽은 문제를 붙잡고서 그냥 애들이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살려내야 되는데 그 죽은 시체 같은 문제 앞에서 통곡을 하고 있는 거죠. 통사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뭐 3번이 답이군. 3번 이래서 답이군. 4번은 이래서 틀렸군. 이거 확인하려고 기출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기출 문제는 다시 응용돼서 출제될 수 있는 죽었지만 살아있는 문제라는 걸 인식을 하고 살려내야 돼요. 그 기출 문제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일단 첫째 기본적으로 최근 5개년간 평가원이 출제한 기출 문제 300제가 됩니다. 6월 달에 그 과목당 6월 달에 20문제, 9월에 20문제, 그리고 결론적으로 수능에 20문제. 그러니까 1년에 60문제가 되는 거죠. 최근 5개년이면 300문이 됩니다. 이 300개를 하반기 내내 수능 보기 전날까지 지지고 볶는 거예요. 300개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번 수능에 나올 거 이 안에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본인이 예상한 문제 그대로 볼 수 있어요. 이 300문제를 여기가 핵심이에요. 단원별로 풀어본다 일단.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애들이 연도별로 풀어보는 애들이 있다고 했죠? 그거 망하는 겁니다. 연도별로 풀어보면 안 돼요.
아직 개념이 온전하게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자 개념 교재를 갖다 놓고 1단원 공부를 마칩니다. 1단원 복습을 다시 한번 쭉 해보고 기출문제집을 열어서 1단원에 해당하는 문제들만 쭉 같이 풀어보면서 복습하고 다시 2단원 공부하고 2단원 기출문제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정답을 맞춰보고 당연히 해설지를 읽어봐야 되겠죠. 이 해설지는 굉장히 오류가 많습니다. 시중 문제집이 해설지에 오류가 상당히 많아요. 문제의 원인은 평가원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평가원이 해설지를 제공을 안 해요. 문제만 출제를 하고 해설지를 제공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해설지를 제공해 줘야 돼요. 자기네들이 문제를 출제를 했으면 이게 무슨 취지로 낸 건지 이거 왜 이게 정답이라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낸 건지 나머지는 어떤 면에서 오답인지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설명을 안 해주다 보니까 그 평가원은 이제 내놓고 이제 빠이빠이 하면 나머지 시장에서 온갖 선생님들과 이제 뭐 그 서점 출판사와 이런 데에서 그 해설을 다는 거죠. 다는 과중에 정말 오차가 많아요. 오류도 많고. 제가 시중에 있는 기출문제집 당장 하나 뽑아오면 거기서 오류 100개는 뽑아낼 수 있습니다. 정말로 100개 넘을걸요 아마. 정교하게 안 써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나마 그 해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교재 고를 때 해설지가 제일 두툼한 놈으로 골라라. 제가 특정 출판사를 얘기 안 하겠습니다. 뭐 모르겠어요. 해설지 두께를 제가 재보진 않아가지고 해설지는 무조건 두터운 놈으로 골라야 돼요. 어차피 자기네 출판사가 출제한 문제도 아니에요. 그건 다 똑같은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기출문제집을 사도 문제는 똑같습니다. 결국은 해설이 다른 거죠. 그 해설을 두툼하고 자세하게 쓴 거 그런 책을 고르는 것이 일단 핵심이 됩니다. 해설지를 보다가 애들이 짜증을 내요. 해설지가 빈약하면 3번이 왜 오답인지 보려고 했더니 3번이 오답이다 이렇게만 써 있는 거죠. 아니 왜 오답이냐 이거를 나는 알고 싶은데 자기가 알고 싶은 게 안 써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짜증이 나면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3번이 오답인 이유가 그럼 이런 건가? 이러면서 자기 생각이 이제 가미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설지가 온전하지가 않으니까 개념이 이제 자기가 만든 개념이 스리슬쩍 들어오게 돼요. 온전하게 딱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이게 이런 뜻인가 보다. 그래서 이게 틀렸나 보지? 뭐 이렇게 자기가 임의로 이제 개념을 만들어내거나 자기 해석이 들어가게 되면서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다 꼭 사고를 쳐요. 이게 결국은 수능날 가서 꼭 사고를 친단 말입니다. 어차피 한 문제 아닙니까? 어차피 다 맞으려고 작정하고 있는 애한테 그거 하나의 작은 오차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나중에 그런 걸로 2개, 3개 틀리고 끝나는 거란 말이죠. 사탐 1등급은 물거품이 되고. 그래서 해설지가 일단 두꺼운 걸 고른다. 또 하나 각 사이트에 저희 메가스터디든 아니면 뭐 이투스든 어디든 해설 강의는 다 무료예요. 그 과목의 가장 대표 선생님 메가스터디는 사회문화는 제가 제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애들이 제 거를 제 거 또는 아니면 뭐 이렇게 E사나 뭐 S사나 이런 데 가면 그 과목에 일타 선생님들이 있을 거예요. 그 해설 강의는 다 무료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설지를 보고 확인하다가 헷갈리면 인터넷을 열어서 그 해설을 이 대표 선생님들은 뭐라고 해석을 하는지 한 분한테 들어서 좀 헷갈린다 그러면 다른 분 것도 들어보면 되죠.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본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300문제를 무슨 신주단지 모지지 해야 돼요. 이거를 애들 300문제 기출문제 풀으라고 하면요 한 일주일 안에 끝냈어요. 뭐 이걸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세상에 이 300문제를 어떻게 일주일 만에 끝낸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문제 풀고 정답 보고 해설지 보고 그렇게만 하면이야 뭐 작정하면 3일 안에도 끝낼 수 있겠네요. 하루에 100문제씩. 아무 소용 없어요. 그 독 먹는 겁니다. 약 먹는 게 아니라. 기출이 독되고 약되고 그러거든요.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해설지를 본 다음에 오답 보기 4개를 모두 정답으로 바꿔놓고 정답인 보기가 하나 있을 거 아닙니까? 오지선다 중에 그거를 이렇게 썼다면 오답이 될 수 있었다. 기억 밑줄이 여기까지 그어져 있었다면 이게 오답이 될 수 있었다. 밑줄이 여기까지 그어 있거나 단어가 이렇게 바뀌어 있었다면 이것도 오답이 될 수 있었다. 등등을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 하나를 가지고. 이게 지금 평가원이 하려고 하는 것을 미리 해보는 거거든요. 평가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의 기출 패턴을 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든 살려냅니다. 평가원은. 그래서 많이 다르지만 뭔가 묻는 것은 결국 똑같은 이런 문제를 양산해내는 거죠. 그래서 오답 보기 4개를
모두 다 이렇게 바꿔놓으면 정답이 될 수 있었다. A, B를 바꿔놓던 이건 알 수 없어서 오답이니까 이렇게 바꿔놓으면 정답이 될 수 있겠군. 이걸 다 정리를 하는 거죠. 300문제면요. 보기가 1500개입니다. 1500개. 1500개의 보기를 정답으로 바꿔놓고 오답으로 바꿔놓고 이거를 계속 하면서 옆에 개념책을 열어놓고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중간에 상기시켜 드릴게요.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수업 중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자습으로 혼자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거 말고 할 필요 없어요. 선생님 저는 이제 기출도 다 풀었는데 집에서 풀 문제가 없어요. 뭐 하죠? 이런 애들 많습니다. 기출을 다시 해라. 이거 하는데 남은 반년을 쓰는 것도 빠듯해요. 하루에 10개, 20개씩 해야 되는데 보기가 100개가 되는 겁니다. 보기가. 예를 들면 지금 150일 남은 상황이다 그러면 하루에 10개씩 해야 1500개 돼요. 10개씩 해야. 한 문제, 그러니까 10개씩도 안 되는구나. 하루에 그러네. 10개씩. 보기 10개씩. 그러면 좀 몰아서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탐구 공부를 일주일에 하루 이틀밖에 안 하잖아요. 저는 권장하기를 이틀은 최소한 자습할 시간을 뽑아야 된다. 하루에 한 2-3시간 정도씩 이틀은 사탐 복습을 하고 자습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그때 해야 될 일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때 해야 될 일. 기출 다 풀고 EBS 다 풀고 전 풀 게 없어요. 뭐 이러고 있는 거죠. 보면 어설프기 짝이 없게 풀려 있는 거예요. 머릿속엔 듬성듬성 이상한 오개념들만 들어와 있고 문제품을 꼭 뭐 한 2-3개씩 틀리면서 실수로 틀렸어요. 뭐 이러고 있고 다 이러고 있다고요. 제가 그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만 제대로 해도 된다. 나머지는 강의 시간에 이제 해야 되겠죠. 다시 동일한 문제를 연도별로 풉니다. 이제. 제가 지금 되게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원래 여느 학부모 설명회에서 제가 이런 말씀 잘 안 드리는데 오늘은 제가 작정하고 이것만 하면 진짜 사탐 1등급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요. 아까 주제별로 풀어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작업이 한번 끝났습니다. 정답, 오답, 변환하는 훈련이 다 끝났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는 다시 2017학년도 6월 평가원 20문제, 그 다음에 2018학년도 9월 평가원 뭐 20문제 이런 식으로 연도별로 이제 갖다 놓고 한번 푸는데 이것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전범위 복습 효과가 있어요. 한 번 풀 때마다. 왜냐면 전범위를 대상으로 한 20문제를 계속 반복적으로 푸는 거죠. 근데 이때는 이미 본인이 풀어봤던 답을 아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 연습을 해야 되는데 10분에서 15분이요. 원래 30분이거든요. 20문제 푸는데. 근데 이건 한 번 다 풀어봤던 문제이기 때문에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 이 정도 시간이면 풀 수 있겠다. 이런 감을 자꾸 익히는 거예요. 막상 수능장에 가면 30분 안에 문제 다 못 풀어서 등급 내려가는 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한 70-80% 정도 되는 애들은 시간 내에 다 못 풀었어요. 이런 애들 나옵니다. 분명히. 그래서 시간 훈련도 할 겸 매 회차마다 전범위 복습도 할 겸 옆에 개념 교재를 끼고서 10분에서 15분 쫙 풀어보고 정답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날 전범위 복습 한번 하고 이렇게 일주일에 2편 3편씩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그리고 이거는 본인들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의 단계인데 기출문제를 응용해서 보다 난도 높인 변형 문제를 공급받아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문제를 만들 정도는 못 되잖아요. 시간이. 지금 5단계까지는 본인이 해야 될 일입니다. 본인이. 그러나 6단계는 본인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그래서 있는 거죠. 그래서 기출문제와 EBS 문제 몇 년간 거 이거 갖다 놓고서 어떻게든 변형해서 좀 더 난도를 좀 높여서 체감 난이도, 예를 들면 모래주머니 효과라고 하죠. 모래주머니 달고 뛰다가 딱 벗어놓고 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평소에 조금 더 어려운 난도로 계속 훈련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하반기에 내놓을 제 강좌 중에 십지선다 비밀특강 지금 아이들 많이 찾고 있는데요. 이 십지선다 비밀특강이 딱 그런 형태예요. 기출문제를 변형한 문제고 보기가 10개예요. 그래서 애들 토하면서 문제 풉니다.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보기가 10개인데 이게 답이 2개일 수도 있고 6개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답이 없는데 또 찾고 있더라고요. 열심히. 근데 그만큼 좀 어려운 환경인 거죠. 정확하지 않으면 다 틀리게 만들어놨어요. 정확하지 않으면 다 틀려라. 문제를 어렵게 만든다는 게요. 여러 선생님들 계시겠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근데 문제를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 문제를 막 지저분하게 만들고 뭔가 꼬이게 만들고 헷갈리게 만들고 이런 건 좋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문제 풀면 연습 하나도 안 됩니다. 애들 스트레스만 받아요.
평가원이 출제할 만한 내용으로. 그러나 예를 들면 평가원이 20문제를 낸다 그러면 최고 난이도 문제는 한 3문제, 4문제입니다. 사실은 20문제 중에 15개는 어지간한 애들 다 맞으라고 내는 문제예요. 근데 서너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만든 문제는 20문제가 다 최고 난이도 문제로 돼 있다. 뭐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십지선다 문제를 한 100개 내면 지금 6평에서 1등급 받은 애들도 한 10개 정도 맞으면 많이 맞는 겁니다. 100개 중에 한 90개는 틀리게 돼 있어요. 정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훈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파이널도 마찬가지고 최종 분석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우리 아이는 사탐 공부를 미루다가 이번에 뭐 사회문화든 뭐 생활과율이든 30점대 초중반 나왔다. 자, 그러면 어떤 이제 하반기 커리를 따라야 되느냐. 집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출학습하라고 하는 게 전부입니다. 그거 이상도 그거 이하도 없고요. 앞으로 뭐 학원 선택을 하시거나 어떤 강좌를 선택하실 때 30점대 초반 이번에 나온 친구들이라면 그 밑으로라면 일단 기본 개념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본인이 뭐라고 변명을 하든 그 개념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저희가 뭐라고 변명하는 애들 많이 보잖아요. 막상 만나서 이게 뜯어보면 개념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개념 학습부터 먼저 꼭 다시 한번 점검하시라. 그리고 5개년 기출 분석 꼭 자습하시고 요거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EBS 연계 교재는 저희가 그 발췌해서 해드려요. 그러니까 혼자서 막 하기에 버거웠기도 하고 해서 문제도 많고 그 중에서 연계 가능한 문제 뽑아서 저희가 해드리니까 일단 기출만 혼자서 좀 같이 한번 하면서 개념을 이번 여름방학 때 꼭 다져라. 그리고 9평 끝나고 난 뒤나 전후로 해서 변형 예측 문제 풀이는 9평 이후에 좀 더 심화된 학습을 그때 이후로 조금 미뤄둬라. 지금은 심화된 학습만 한다고 점수가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 강좌 중에도 지금 정규반이 있고 심화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성적대가 조금 떨어지는데도 심화반을 가고 싶어 해요. 그 괜히 거기 가면 뭔가 더 해줄 것 같은 생각이 드나 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1, 2등급 6평에서 1, 2등급 나오는 애들이 수능날 가서 1등급 받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지금 3, 4, 5등급 나오는 애들을 수능날 가서 1등급 받게 하는 방법이 서로 다른 것이지 그걸 뭐 3, 4등급 하는 학생한테 딱 걔네들 1등급 만들려고 딱 준비된 수업을 들어야지 얘네가 1, 2등급 애들 관리하는 수업에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심화반 뭐 하이클래스 들어가면 뭐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저희가 그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지금 17년째 사회문화 하는 사람입니다. 아이 점수 가지고 얘가 이번 6평에서 망해가지고 29점이 나왔던 33점이 나왔던 얘를 붙잡고 어떤 방법으로 남은 4개월을 보내면 그래도 1등급에 근접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경험이 있고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반에 맡겨주셔야지 그 성격이 전혀 다른 반으로 맡기시면 그건 좋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 전문 학원이기 때문에 그게 분화가 가능해요. 다른 학원들은 이제 선생님 이름 하나만 딱 걸어놓고 다 똑같은 커리큘럼인데 저희는 이제 여러 강사들이 있고 선생님도 여러 커리큘럼이 있어서 거기에 맞게끔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가장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래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네. 아주 다행히도 이번 그 6평에서 40점대 초중반이 넘어갔다. 이러면 수능에서 1등급 받을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사회문화 이번에 뭐 2개 틀렸어요. 하나 틀렸어요. 뭐 3개 틀렸지만 그래도 뭐 43, 4점은 나왔어요. 뭐 이런 친구들 1등급 받을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상태죠. 얘네들은 이제 자기의 고유한 그 문제 그것만 해결하면 되기 때문에 비교적 심화 개념이라든가 좀 심화된 문제풀이 수업 같은 것들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름부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7월부터 9월, 9월부터 11월 이렇게 두 텀으로 나눠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뭐 도표 통계 특강이라든가 지도 특강이라든가 이런 약점만 극복하는 그 단기 특강 같은 것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고요. 좀 심화된 문제풀이. 뭐 제 강좌로 치면 십지선다 비밀 특강이라든가 또는 추석 특강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여름방학 개강하자마자 개강하기 전인가 하여튼 그 시간표가 나가면 바로 하루 이틀 내에 신청하셔야 돼요. 이게 저희가 추석 때는 그 한 번밖에 시간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사회문화 지금 수도권에서 7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대치동에서 4개 하고 있고요. 다른 데서 3개 하고 있는데
추석 특강은 하나밖에 못해요 대치에서. 그래서 그 수요가 몰려 들어오니까 그런 그 포인트 단기 특강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좀 주로 이용할 필요가 있고 파이널 과정에서는 실전 봉투 모의고사라든가 고난도 문제들을 풀어보는 연습을 이 친구들은 해야 될 겁니다. 강의 계획서를 좀 자세히 보셔야 돼요. 어머님들이 그거 잘 안 보시더라고요. 저희가 앞으로 이 강의는 이렇게 진행될 거다. 이런 목표로 진행될 거다. 그 강의 계획서를 다 첨부를 해드렸나요? 밖에서도 구할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보시기 바라고요. 저희 전체 일정으로 보자면 7월 15일 날부터 개강입니다. 7월 15일 일요일부터 개강을 해서 9월 22일이 뭐냐면 추석 특강 직전 날까지예요. 그러니까 이 강좌 첫 번째 강좌는 9월 모의평가 전후로 완강되는 강좌고 크게 보면 두 부류가 있습니다. 개념, 문풀, 정규반이 있어요. 여기 문제풀이 비중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선생님들마다 조금 차이가 나겠지만 개념과 문풀이 거의 한 5대5 정도 되는 비중으로 가는 강좌입니다. 이 강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6평에서 각 과목별로 30점대 중반이 좀 안 나왔다. 중반 밑으로 나왔다. 이런 친구들은 이런 강좌를 좀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 30점대 중반 이상이다 라고 하면은 심한 문풀반 쪽으로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아무래도 저희 설반은 심한 문풀반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저희 이미 상반기에 끌고 오던 함께 하던 친구들은 대개 다 지금 40점대 중후반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주로 합류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저희랑 함께 하지 않았더라도 이번 6평에서 30대 후반은 넘어갔다 그러면 여기 들어오는데 큰 부담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사회문화를 제게 아니라 다른 분 거 이렇게 듣고 있었다가도 넘어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하반기에는 십지선다 때문에 요것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추석 특강은 9월 23일부터 이렇게 4일간 진행이 됩니다. 4일 동안 아주 그냥 뭐 엄청난 양의 공부를 하게 되죠. 거의 뭐 학원에 상주하면서 선생님들도 다 상주하고 아이들도 함께 거의 뭐 캠프를 차려놓고 하다시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단기 특강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요때 이제 최종 분석 토픽 20라고 해서 주제별 20가지 주제 가지고 딱 4일 동안 하는 특강이 있습니다. 딱 요거 한 번만 하려고 합니다. 제가 힘도 많이 붙이고 그래서 딱 하나만 하려고 하고요. 27일 이후로는 이제 그야말로 파이널 오브 파이널입니다. 이때부터는 폭죽이 터지네요. 파이널 강좌는 연계 교재, 평가원 출제 문제 이런 완전히 분석을 해서 예측 강좌예요. 그러니까 수능에 뭐가 나올 것인가. 강사들의 역량이 가장 돋보이는 때가 이때죠. 마지막에. 그러니까 그 강사의 능력이 어디까지인가를 보여주는 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수능엔 이게 나온다. 우린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과정일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현장에서 잘 안 보이던 친구들도 이제 추석 특강 그 언저리서부터는 이제 쏟아져 나오는데 좀 뒤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죠. 사실은 이미 좀 늦은 분들도 있어요. 사탐을 제대로 준비를 안 하다가 올 여름부터 하려는데 두려움도 있고 아이들도 좀 늦은 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때 아닙니까? 지금부터라도 하면 괜찮아요. 그리고 마지막 팁 하나. 6월 달부터 7월 15일 날 저희 개강하기 전까지 그럼 뭐 해야 되냐 이거 있잖아요. 크게 세 부류 있습니다. 첫째는 내신에 올인을 해야 되는 애들이 있어요. 내신에 올인을 해야 되는 애들은 뭐 사탐을 따로 준비하고 뭐 이런 시간은 없고요. 내신 범위 안에 있는 준비만 최선을 다하는 기간을 삼으시고 그리고 내신 끝나고 나서 이제 여름 방학 때 합류하면 되고 시원하게 내신하고는 결별을 한 친구들도 있죠. 뭐 내신은 이미 좀 돌이킬 수 없게 됐다. 이런 친구들은 그 남들 내신 공부할 때 뭐 어리버리하고 있으면 안 되죠. 지금 한 달이라는 시간은 엄청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7월 여름방학 개강 전까지 한 달 동안 최대한의 정시 준비를 해야 되겠죠. 내신의 그 범위에 전혀 연연하지 않는 연연하지 않는 전범위 공부를 해야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규반이냐 뭐 심화반이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본인이 30점대 한 초중반이라서 굉장히 애매모호하다 뭐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개념을 인강으로라도 빨리 듣고 한 달 동안 충분히 완강할 수 있습니다. 제 개념 강의 같은 경우는 뭐 거의 30강 정도니까 50분짜리 30강 한 달 동안 못 들을 이유도 없잖아요. 사실은 날 잡고 한번 열심히 듣고 그리고 심화반으로 합류한다든가 뭐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시 쪽으로 가닥을 잡은 친구들은 수능 준비 쪽으로 가닥을 잡아라. 뭐 한 달 동안 뭐 괜히 헤맬 필요 없다.
그래서 개념 공부해야 될 친구들이 있고, 그 다음에 40점대 중후반 넘어 있는데 난 정시 쪽으로 집중한다 이런 친구들은 아까 말씀드린 기출 분석을 바로 지금 시작해야 돼요. 집에서 기출 분석을 바로 시작해야 되는 친구들. 그 다음에 개념 강의를 인강으로라도 꼭 빨리 듣고 여름에 심화반으로 합류해야 되는 친구들. 그리고 내신에 집중해야 되는 친구들. 이렇게 세 부류가 있다고 봅니다. 사탐 공부는 그렇게 진행하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제가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혹시 뭐 전달 사항 있어요? 네네네. 아, 네네네. 네. 지금 요거 제 설명에는 여기까지고요. 사회문화는 제가 여기서 어머님들하고 뭐 또 질문이 있으면 질문 받고 할 테고요. 지금 여기에요? 생윤이? 아, 생윤이? 아, 생윤이 여기구나. 그럼 저는 저랑 상담은 밖에서 원장실에서 하도록 하고요. 생활과윤리 최적 선생님이 여기서 좀 간단하게 어머님들하고 생활과윤리 관련해서 질문도 받고 간담회도 하고, 이강의실에서는 고아름 선생님이 역사 쪽,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그리고 3강의실에서는 김민정 선생님이 지리 영역을 이렇게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릴 겁니다. 이 외에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없으시다거나 또 다른 과목 상담을 하시고 싶다거나 하면은 여기 전화 상담 예약 신청서가 있어요. 여기다 간단하게 적어주고 가시면 저희가 전화로도 상담 드리고, 이후에 따로 면담 일정을 잡아서 어머님들 개별적으로 오시면 직접 선생님들이 좀 기다렸다가 같이 한번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감사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